안녕하세요. 자, 빵꾸노트 민법의 정동섭입니다. 오늘 5월 5일 쉬는 날인데 그냥 부담 없이 쭉 들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어차피 공인중개사는 한 6개월 정도, 5개월, 6개월 정도 벼락치기 공부를 하시면 되니까 지금 오늘은 그냥 부담 없이 쭉 기출문제를 풀어나간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담 없이 들으셔야 되지, 이걸 뭐 긴장해서 듣다 보면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하나라도 더 알아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쭉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점심시간은 1시 좀 넘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넘어갈 건 과감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초점을 해서 거기에 관점을 맞춰가지고 쭉 진행해 나갈 테니까 따라오시면 되고, 이설적인 건 없어요. 그냥 지문 하나하나에다가 설명을 붙이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출발을 해보는데요. 민법 총칙 부분인데, 민법 총칙 부분이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이 1번부터 지금 2번인데요. 지금 요 근래 문제가 나왔던 게 요 1번하고 2번은 같은 문제예요. 두 가지는 문제거든요. 같은 문제인데 단독행위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단독행위인데 32회 때도 문제를 했었고 33회 때도 이 문제를 냈었거든요. 근데 올해 34회 오면서 단독행위가 좀 빠지지 않겠냐 그 생각은 들어요. 나름.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대리권 수요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아닌 것들 요거. 요 부분은 정답이 되는데 놔두시면 되고, 자, 요걸 한번 정리해 보게요. 2번 걸 한번 봐보실래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유 지분의 요 폭이란 말 들어가죠. 공유 지분의 폭이라든지 요 추인, 그 다음에 요 상계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시효이익의 포기가 들어와 있고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 다음에 손자에 대한 유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착오로 인한 취소 부분, 그 다음에 무권들이 체결에 대한 본인의 추인하고 들어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나름대로는 단독행위들입니다. 전체가. 상대방 있느냐 상대방 없느냐 그 차이 부분인데, 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찾아라 해서 요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되는데요. 나머지는 상대방 있는 것들이에요. 도달이 되어야 되는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서 여러분들이 나름 가지고 계셔야 될 부분이, 여기에 우리가 보통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 소유권의 포기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소유권의 포기라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유증이라고 하는 부분이요. 유언에 의한 증여 같은 거죠. 유언, 유증, 유언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재단법인이거든요. 실제 재단법인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이상하게 재단법인을 종종 넣어가지고 문제를 만들긴 해요. 재단법인. 그 다음에 소유권 포기, 그 다음에 유증, 유언, 재단법인.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상대방 없는 건데, 우리 주류는 거의 대부분이 상대방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우리가 요 문제는 나오기 좀 어려울 건데 요걸 하나 체크하고 가자고요. 여기 소유권의 포기라는 게 있고 우리가 두 가지 정도 한번 정리해 보게. 요거하고 요건데 과금 가다가 공유 지분을 포기해요. 요 공유 지분의 포기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합유 지분의 포기란 지문이 종종 나올 때가 있어요. 요 합유 지분, 합유 지분의 포기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소유권의 포기, 공유 지분의 포기, 그 다음에 합유 지분의 포기 해가지고 이 셋 다 모두 기출이 됐어요. 우리 시험에. 그러면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겁니다. 요건 없는 단독행위고, 요 두 가지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거든요. 있는 단독행위인데 만약에 이게 기출이 된다면 상대방 있는 것, 상대방 없는 것, 이거보다는 아마 요게 등기를 하느냐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작년에 등기 여부를 전혀 문제로 배정된 적이 없어서, 그래서 요거에 등기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부동산에 관한 물건이면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기란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등기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1번 지문, 2번 지문은 가볍게 보시고 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3번인데 3번 지문은 예전의 문제이긴 한데요. 요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할 건 요거예요. 우리가 불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불능. 불능이다라고 하는 능력인데,
불능은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가 뭐냐 그랬더니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요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잖아요. 요 체계를 가지고 시험에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걸 좀 알고 계시면 나중에 계약법에서도 연결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원시적 불능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무효라고 하고, 그다음에 후발적 불능은 유효,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원시적 불능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두 가지 정도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하나가 뭐냐 그랬더니 계약 체결상의 과실 문제하고, 그럼 두 번째가 요 담보 책임이에요. 담보 책임도 원시적 불능에서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애울 때에 여기 원무, 계, 담 이렇게 원무계담, 원무계담 이렇게 외워놓으면 나중에 원시적 불능이나 후발적 불능을 구별해 나갈 때 상당히 편하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이번 우리 언제죠? 4월 모의고사인가요? 4월 모의고사에서도 이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을 구별해가지고 이걸 좀 찾아주세요 해가지고 42번 문제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무계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인 거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과 담보 책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은 두 개로 나누잖아요.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느냐,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느냐. 귀책 사유가 있다 그러면 요건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불이행이 나오잖아요. 그럼 채무불이행의 자 순서요. 공식을 외워야 돼요. 채무불이행 다음에 뭐가 돼요? 계약을 해지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행배상. 그럼 귀책 사유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좀 기억을 할 건 뭐냐면 이번 모의고사도 그 문제가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채무 불이행은 분명히 후발적 불능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여기 해제란 문제가 나오잖아요. 채무 불이행 해제. 그다음에 위험 부담은 귀책 사유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뭐가 돼요? 후발적 불능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 요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원시적 불능과 관련되어 있어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외워야 되니까 원무계담, 원무계담 이렇게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한번 읽어보면 금방 나오는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면 네 번째 지문부터 해가지고 5번, 6번째 나오는 것은 작년에 문제가 배정돼서 올해 좀 나오긴 어려울 거예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강행법규 안에가 뭐가 있어요? 하나가 효력 규정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단속 규정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통 41번호 문제가 낼 때 유효인지 무효인지 이렇게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유효, 무효를 낼 때에 요 부분을 나눠가지고 문제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단속 규정의 가장 대표적인 게 쓰지 않고 요 미등기라든지 미등기, 그다음에 무허가 건물 같은 거 있죠. 무허가의 뭐 임대 행위라든지 또 아니면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라든지 두 번째는 중간 생략 등기가 있어요. 중간 생략 등기라든지 이런 게 지금 들어와 있는 거고요. 요 근래 가장 문제가 많이 됐던 게 요 문제예요. 요 중개사가 고객하고 직접 거래하는 거 이게 키워드거든요. 중개사가 고객하고 직접 거래하는 것들은 단속 규정이냐 효력 규정이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그럼 단속 규정이다 그러면 요 행위는 뭐가 돼요? 유효인데 처벌은 받아야 안 받아요? 처벌은 받는다. 요게 요 근래 지금 좀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안 나올 거예요. 그냥 한번 스킵하듯이 읽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중개사가 직접 거래하는 거, 공인중개사가 직접 고객과 거래하는 것들은 단속 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얘는 뭐가 돼요? 유효냐 무효냐 하고 구별을 하는 것들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누구하고요? 요 중개보수예요.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어떻게 돼요? 효력 규정이 위반되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다라고 하는데 이때 예전에 한번 나왔던 게 뭐냐면 전부가 무효냐, 전부 무효냐 아니면 초과 부분이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 뭐가 되는 거예요? 초과 부분이에요.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된다라고 되어 있었던 거. 그래서 요게 정답이고 요게 나오면 틀리거든요. 그래서 초과 부분은 당연히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이건 무효가 된다. 그 정도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효력 규정, 단속 규정은 올해 문제가 배정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에 문제가 배정돼서 한 2년 정도 쉬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자, 대리 파트인데, 여기 대리 파트가 아니라, 103조를 물어보는 파트거든요. 여기는 103조입니다. 여러분들 그 103조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파트인데요. 올해는 좀 조심을 하고 가실 필요가 좀 있어요. 작년에도 한 지문이 배정이 됐긴 했습니다만, 독자적으로 문제를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반사의 질서, 그 다음에 이중매매, 그 다음에 불공정 법률행위 있죠. 요 세 파트는 꼭 체크하고 가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지금 키워드를 찾으셔야 돼요. 이게 30회 때 나온 거지만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필요 없어요. 그냥 적극가담이란 글자가 보이잖아요. 어디든지 예를 들면 점유 취득 시효를 완성했습니다. 근데 제3자가 적극 가담했습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거나 또 아니면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제3자가 적극 가담하였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이중매매에서 이 매수자가 적극 가담하였습니다. 이 적극 가담이란 글자가 나오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103조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6번 지문은 요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고 요 병이라는 사람이 있는 건데, 요 을이라는 사람이 대리인이거든요. 대리인인데 요 대리인이 이 사람에게 뭐 한 거야? 적극 가담을 한 거예요. 요 적극 가담. 그럼 적극 가담을 했을 때 요 갑이라는 사람은 본인이잖아요. 요 본인은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선의 플러스 요 무과실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대리행위의 하자는 누가 기준인 거죠? 대리행위 하자는 누가 기준이에요? 당연히 대리인이 기준이기 때문에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라는 멘트가 나오면 본인이 전혀 몰랐다,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계약은 103조 해당이 돼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 대리하자, 대리행위입니다. 대리하자는 누가 기준이다? 이건 대리인이 기준이다. 대리인이 기준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시면 돼요. 일단 적극 가담은 103조 위반이죠. 자, 그 다음에 요 7번 지문도 그렇네요. 요 부척관계라고 되어 있죠. 첩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어요. 아깝네요. 그럼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 첩계약을 맺어가지고 부동산이 넘어왔어요. 그럼 첩계약은 당연히 103조 위반이 되니까 요 갑이라는 사람이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불법원인 급여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소유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을이라는 사람이 반사적으로 소유권을 갖게 된 거잖아요. 요걸 다시 팔았습니다. 누구에게? 병이라는 사람에게 매매가 된 거죠. 근데 매매가 될 때 요 병이라는 사람은 을여가 첩계약을 통해서 취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악의자다라고 하는 거죠. 악의자이더라도 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불법 원인 급여로 인하여 반환 청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하나 체크를 하고 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103조에서 보험금 나오잖아요. 보험금 나오면 그냥 연결하면 돼요. 103조 해당된다. 이 정도. 요게 가장 많이 나왔던 지문이죠. 강제집행을 명할 목적,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당연히 얘는 뭐예요? 요거에 103조, 요 108조거든요. 이게 통정허위예요. 통정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효에 해당이 돼요. 108조에 무효에 해당되지만 어디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반사의 질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통정허위가 됐으면 이건 반환 청구가 되나요, 안 되나요? 된다는 거죠. 이건 103조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물어보는 건데 아마 103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어볼 때 가장 많이 물어본 지문입니다. 이건 103조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될 문제거든요. 올해 꼭 체크를 하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여기 보니까 변호사 아닌 자 하고 나오죠.
변호사 아닌 자 하고 나오면 자, 요렇게 바로 연결하세요. 103조에 해당된다. 103조에 해당이 된다. 요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뒤에 나올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 소송 사건에서 관련된 부분 중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가 형사소송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다음 또 하나가 민사소송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성공보수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성공보수. 성공보수에 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러면 103조에 해당이 되는 거고, 민사소송에서 성공보수 하고 나오면 얘는 103조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형사사건하고 요 민사사건 두 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같이 기억을 하고 계셔요. 자, 그 다음에 넘어오면, 여기도 아까 이야기했던 거네. 여기 적극가담이란 글자 보인가요? 그럼 무조건 103조 위반이에요. 그래서 이 적극가담이 많이 활용되거든요. 갑이 이렇게 을이라는 사람, 신탁자, 이 사람이 부동산 넘어왔죠? 수탁자가 되잖아요. 그럼 명의신탁은 원래 이게 탈세 혐의가 있으니까 무효인데, 자, 이 친구 을이 이렇게 팔았어요. 병한테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근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명의신탁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악의자이더라도 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이거 안 터지네. 이게. 자, 악의자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악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요 을이라는 사람에게 뭘 한 거예요? 적극 가담했습니다. 가담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병의 등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거든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 적극 가담이 돼버리면 무효입니다.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요거 나중에 명의신탁에도 써먹잖아요. 요거 무효. 일단 적극 가담 나오면 무조건 무효라고 하는 거. 자, 동기가 나오잖아요. 요거 가끔 물어보거든요. Q&A에다가. 동기는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동기는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효다, 취소를 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동기가 만약에 동기가 외부로 표시되었거나 알려졌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건 의사표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럼 의사표시가 됐는데 그 행위가 불법이더라, 반사회적에 해당되더라, 그러면 103조 해당이 돼서 무효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무효가 됐다라고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요건 뭐냐? 자, 여기 13부부터는 우리가 이중매매인데 요걸 잠깐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1차 매매가 됐어요. 근데 등기가 아직 안 넘어온 거고요. 중도금은 넘어가 있다는 전제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병이라는 사람하고 2차 매매가 됐어요. 근데 2차 매매가 되더라도 원래 병은 유효인 거죠. 유효.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요렇게 뭐 했다는 거예요? 적극 가담을 했고, 요걸 무효로 시켜놨다고, 이제. 103조 해당이 돼서 무효가 됐어요. 이 정도에서. 무효가 됐는데, 여기서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을 몇 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이중매매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적극 가담했다는 건 몇 조 위반인 거죠? 오케이. 103조 위반이 된다. 그럼 103조 위반이에요. 103조 위반. 요걸 갖다가 강행법규 위반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강행법규를 위반해서 무효가 됐어요. 그게 아니라 103조 위반의 무효입니다. 103조 위반의 무효. 두 번째, 요게 중요합니다. 을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적극 가담 무효네, 병의 등기는 무효네. 무효니까 직접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직접 말소가 안 됩니다. 직접 말소가 안 되고 뭐로 가야죠? 맞아요. 갑을 대위한다.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러면 손해배상은 되나요? 물어봐요. 맞아요. 직접 손배청은 됩니까? 맞습니다. 손배청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이 친구가 다시 팔 수 있잖아요. 정한테. 그럼 얘가 선이이더라도 적극 가담은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정을 보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선이 정이라도 얘는 보호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중매매를 물어보면 답이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요게
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1번 백삼조에 해당이 된다. 2번 직접 말소는 안 되고 대위 말소만 된다라고 하는 거. 대위 말소. 그 다음에 직접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선의 제3자이더라도 보호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 이중매매는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올해 작년에 문제가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신경을 쓰고 가셔야 돼요. 그럼 여기 14번에 보시면 같은 문장인 거잖아요. 지금 14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읽어보면 이 매수인이 1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게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적극 가담이다라고 하는 거죠. 1차 매매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뭔가를 권유하거나 해유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요 효과를 외우는 게 중요해요. 이 효과가 적극 가담보다는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자, 이 매수자가 되어 있네요. 갑, 그 다음에 을, 1차 매수자가 된 거고 여기에 을이 2차, 이거 병이 2차 매매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 매수자가 병이란 사람이 그 부동산에 뭐예요? 매수한 등기, 선의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정을 말합니다. 정. 그러면 요 병이라는 사람이 적극 가담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면 절대적 무효니까 당연히 정은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나중에 을이라는 사람은 직접 말소는 안 되고요. 이렇게 대위해서 말소 청구가 들어갈 거예요. 대위 말소가 돼요. 직접 말소 안 됩니다. 직접 말소냐 대위 말소냐 그것만 알아도 답을 찾을 수가 있다고요. 그것만 알아도. 자, 그 다음에 16번 가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나왔네. 자, 반사회적, 여기 적극 가담을 했습니다. 이중매매. 적극 가담해가지고 이중매매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자, 1 매수자가 누구였어? 가칭 을. 자, 이 매수자가 누구였죠? 우린 가칭 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갑, 을, 그 다음에 병.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직접 말소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고. 뭘로 가야 된다?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해야 된다. 말소, 대위 말소할 수 있다. 키워드 잘 챙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7번에 오니까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는 불공정 법률행위가 시작됩니다. 불공정 법률행위 올해 2년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조심을 하셔야 돼. 서술에서는 반사회 질서, 이중매매, 불공정 법률행위 이 세 개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는요. 그러면 자 이중매매가 아니라 불공정, 백사조를 말하는 거거든요. 백사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자, 1번 요건이 뭐였어요? 급부와 반대급부에 뭐가 있어야 된다?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잖아요.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은 법률행위 시가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가 뭐가 있어야 돼요? 공박, 경솔, 무경험 중 뭐는 있어야 된다? 최소한 하나는 갖춰야 된다. 공박, 경솔, 무경험.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폭리자는 뭐예요? 이걸 알고 있으면서 플러스 뭐예요? 이용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용이 중요합니다. 요 세 가지를 모두 누가 입증해요? 맞아요. 무효를 주장한 사람, 무효 주장자. 감정평가사에서는 매도인으로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근데 증여는 반대급부가 있나요? 없나요? 증여라든지 요 증여는 반대급부가 없잖아요. 반대급부가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대가관계가 없기 때문에 불공정이 적용될 수 없다. 이렇게 증여, 대가관계 없다, 불공정 없다. 이렇게 문장에서 키워드를 찾으려고 좀 하세요. 키워드를. 이게 빵꾸노트라는 게 키워드거든요. 우리 민법은 문장이 점점점 길어져요. 수능 세대들이 기출을 시키다 보니까, 출제를 하다 보니까 그럼 문장이 점점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봐세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가 필요해요? 궁박이든 경솔이든 무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는. 그럼 궁박은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경제적으로 궁핍하거나 또는 정신적으로 궁핍한 것을 말한다. 경제적인 거에 한한다? 그럼 틀리겠죠.
그럼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공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찾아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문장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일일이 다 줄을 쳐가면서 읽으려고 하면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시간 내에 200개가 넘는 지문을 읽는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공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일부만이라고 되어 있죠. 일부만 구비하면 되는 것이고 모두 구비할 필요가 없어요. 공박이든 경솔이든 무경험이든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지 모두 구별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한번 봐보면 자, 이게 대리행위인데 저는 요건 좀 갖다 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하고 여기 을이라는 사람, 여기 병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할 거거든요. 매매 계약을. 근데 여기 누가 있냐면 을이라는 사람이 대리인이 있었나 봐요. 대리인이. 그럼 대리인이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요 상대방하고 계약을 했는데 요건 본인이겠죠. 그러면 이때 공박은 누구를 가지고 기준할 거냐가 문제가 된 거예요. 공박은 누구를 가지고 기준할 거냐? 본인을 가지고 기준하겠다. 공박은 본인, 공박은 본인. 그 다음에 요 경솔하고 무경험 나오잖아요. 경무대, 경무대. 요건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지문 중에 하나가 으뜸이 영순위로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 요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외우실 때 요거 하나만 외워라. 경무대, 청와대 말고 경무대 이렇게 외워놓으면 답을 하나 찾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 다음에 요게 21번은 바로 그런 내용이네요. 자, 피해자가 있단 말이에요. 피해 당사자가 있고요. 피해 당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나올 거 아니야. 이게 상대방이 누구예요? 폭리자라고 하는 사람. 폭리자는 뭐가 돼 있어요? 알고 플러스 뭐 해야 된다? 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엔드 개념. 이용.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폭리 의사가 있어야 된다. 폭리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있지 않으면, 요게 없으면, 폭리 의사가 없으면 당연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폭리 의사가 있어야 되고요. 빨간색 하나 갖다 놓을까요? 요거요. 자,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환. 그죠?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요 집이 얼마짜리예요? 시세가 1억짜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얼마에? 2천만 원에 계약을 했다. 그럼 불공정성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2천짜리를 뭘로 바꾼 거예요? 8천만으로 전환시킨 거예요. 이렇게 전환되면 2천일 때 뭔가 불공정성이 8천으로 바뀌어버리면 불공정성이 소멸돼 버리잖아요. 그럼 2천을 8천으로 바꿔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에서는 경무대하고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경무대하고 요 무효행위 전환이 되는지 그걸 꼭 좀 기억을 하고 계세요. 올해 불공정 법률이 2년째 쉬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 자, 경매 나오네. 경매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 10억짜리를 내가 1억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럼 급부와 반대급부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잖아요. 그래도 공박, 경솔, 무경험을 알고 이용했다는 폭리 의사가 없어요. 폭리 의사가 없기 때문에 불공정이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기억하세요. 여기 경매하고 그다음에 증여, 그다음에 기부행위라고 하는 거 있죠. 기부행위. 그다음에 무상행위라고 하면 무상 대가가 없는 행위. 요 무상행위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저는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그냥 경매, 증여, 기부행위, 무상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냥 정리해 버렸어요. 그래서 불공정을 갈고 왔는데 불공정은 무조건 3개. 경무대.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요거 적용되지 않는 거. 그다음 세 번째는 무효행위 전환. 요 3가지만 알아도 답을 찾을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지문들이거든요. 한번 확인해 주시라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의사표시 해석은 굳이 그렇게 놔둬도 됩니다. 자, 의사표시를 한번 와볼까요? 여러분들 그 의사표시 오면 우리가 비통착사강이잖아요. 32회 때 한 문제, 두 문제, 통정하고 차고,
그 다음에 33회 때도 통정이 들어가서 종합으로 해서 한 문제밖에 배정이 안 됐는데 원래 두 문제 정도가 배정이 돼요. 두 문제 정도가 배정이 되는데요. 자, 요게 의사표시는 요걸 한번 먼저 정리해 볼게요. 의사하고 그다음에 뭐가 됐어요?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거,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불일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게 뭐가 있나요? 하나가 비진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가 있어요? 동정허위 표시.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는 거예요? 착오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자, 요게 있고 의사하고 그다음 표시가 일치하는 게 있잖아요. 요게 일치하는 게 있단 말이야. 요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사기쳤다. 또 하나가 뭐예요? 강박. 요걸 합해서 뭐라고 그래? 비통, 착사강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나는 비통에서 끊어서 해왔거든요. 비통은 뭐가 되냐면 무효사유가 되는 거고 착사강은 취소사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가끔 물어보는 게 요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야, 비진이하고 요 강박의 차이점이 뭐냐고 물어보거든요. 비진은 의사표시가 불일치한 거고 강박은 의사표시가 일치한단 말이에요. 요게 차이점이고 요 비진은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는 거고 착오는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요 두 개를 또 비교해라고 문제가 나와요. 요 두 개하고 비교 문제가. 그래서 비진이하고 강박을 비교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고 요거 비진이하고 착오를 비교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뽀짝 붙여가지고 보지 말고 약간 떨어져서 보면 요게 불일치구나, 요게 일치구나, 이렇게 출발점을 잡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훨씬 접근하기가 편해요. 막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민법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단어가, 용어가 어렵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데 조금씩만 해석을 하려고 하면 충분히 해요. 그냥 몸빼바지 입고요. 그냥 그 동네 가서 형, 야, 내 집을 팔았는데 이 양반이 잔금을 안 줘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게 민법이거든요. 이게 단지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하다 보니까 좀 경각심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좀 힘들게 보이지만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냥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보시라는 거. 자, 이것도 참 잘 나왔어요. 요거 비진이 의사표시는 원칙은 뭐예요? 여러분들 원칙은 뭐죠? 알고 있죠? 유효입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예외는 뭐가 되죠? 상할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뭘로 가는 거예요? 무효입니다. 그러는데 요게 지금 27회 때도 32회 때도 문제가 나왔는데 전부 다 취소로 나온 거예요. 이걸 요거 취소로 나왔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요게 무효거든요. 상할수 무효. 원칙이 뭐예요? 원칙은 유효예요. 원칙은 유효인데 이렇게 나온다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알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그럼 뭐예요? 무효?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걸 의사와 표시 불일치를 알고 표의자가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얘는 유효란 말이에요. 상대방이 알았냐 몰랐냐가 중요한 거지 본인이 표의자가 알았다라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유효인 거고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무효다. 취소가 아니다. 요것만 하나 요 근래 연타로 2번 나온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한번 체크해 주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봐봐. 강박이란 글자가 나오면 끝난 거야. 왜 강박이 나오면 끝난 거죠? 강박은 밑에 봐요. 진이가 아니다. 생각해 봐요. 공부 좀 하면 비진이잖아, 이게. 이 비진은 뭐예요?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한다, 안 한다? 일치하지 않는단 말이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걸 표의자가 알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강박은 뭐야?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자니 일치하는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자가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여기 금방 알겠다. 강박은 의사 표시가 일치하고 비진은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니까 이걸 같다고 해버리면 안 되죠. 이건요. 다르죠.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박이란 글자 우리 알죠? 여러분들 약속했던 거 뭐가 약속을 했는지 무슨 약속이었어요? 이거 강박. 지문 중에 강박이란 글자가 보이면 백삼조도 아니다. 반사질사 아니고 비진이다 아니다.
비진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이렇게. 요거 좀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요거 중요해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이 나오거든요. 이 대출. 문장에서 대출이 나오잖아요. 이게 대출이. 그럼 대출이, 이거 명의대여 대출이거든요. 지문이 대출이 나오면, 이렇게 빼불자고. 대출 나오면, 비진이 아니에요. 통정허위 표시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대출이라는 지문이 보이면 명의대여 대출, 요건 유효입니다. 유효니까 변제해라, 안 해라? 변제를 해라. 이게 공식이잖아요. 요 공식. 수학 공식처럼. 그러면 대출 밑에 지문이, 다른 지문이 보이네요. 그게 뭐예요? 양해가 보여요. 양해. 그럼 양해가 보이면 뭘로 가야 돼? 양해. 그럼 요건 뭘로 간다? 통정 허위 표시가 된다. 요건 무효가 된다. 그럼 무효가 되니까 변제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변제할 필요 없다. 요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식 정도는 요거 공식 정도 대출하고 나오면 이렇게 정리하면 깔끔하게 끝내요. 대출하고 나오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 시험 남아있으니까 10월 28일이잖아요. 우리 시험은 본격적으로 6월부터 해가지고 딱 5개월 벼락치기 하면 되거든요. 맨날 독서실에 앉아있다고 공부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집중력이 있지도 않는데 그게. 자, 우리가 비진이, 진이가 뭐예요? 진이. 옛날 구닥다리 문제죠. 진이 생각, 진이. 그죠? 진이라는 건 진정으로 바라는 상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진이는 생각이에요. 그 정도만. 자, 그 다음에 비진이는 나왔네. 두 개 비교 문제네. 그죠? 비진이 의사표시하고 통정 두 개를 구별해 주세요. 그죠? 요즘은 이제 앞으로 안 나와, 이제. 그죠? 비진은 뭐예요? 비진이는, 혼자 알고 있는 거잖아, 얘는요. 혼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 혼자 알고 있다. 요 통정은 뭐예요? 둘이 짜고 알고 있다. 짜고 알고 있다. 그 차이점이잖아요. 그죠?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죠? 혼자 알고 있고 둘이 짜서 알고 있다. 이렇게. 자, 대리권 남용이네요. 나쁜 놈. 그죠? 이 대리권 남용은 뭐예요? 대리인이 횡령한 거잖아요. 이거 횡령한 거. 이 횡령한 거, 대리인이 횡령한 거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요거 아닌가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 줬어요. 그 나쁜 놈이요. 이걸 나쁜 놈이요. 이걸 매매대금 받아가지고 이걸 횡령이 휙 날아갔단 말이에요. 횡령. 그죠? 이걸 대리인이 함부로 대리권을 남용한 거잖아요. 나쁜 놈. 그죠? 식박. 그죠? 그럼 이 친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책임져야 되냐. 그게 문제잖아. 요 행위를 누가요? 요 행위를 누가? 갑이란 사람이 책임져야 되나요? 하고 묻는 거지. 요 행위를. 이렇게 책임져야 되나요? 하고 물었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요거야. 이 행위에 대해서 원칙은 야, 을이 대리 행위할 때 현명하지 않았냐. 그럼 원칙은 네가 책임을 져라. 유효다. 책임지세요. 요거 유효입니다. 이런 의미잖아. 유효. 근데 예외가 뭐라고 했어요? 상할수 대리권을 남용한다는 걸 알았거나 할 수가 있다면, 상할 수가 있다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무효입니다. 그럼 본인이 책임져야 안 져요? 안 진다. 그래서 결국 대리권 남용은 몇 조를 적용한다? 비진이 107조를 적용하겠습니다라는 게 판례 입장인데 가볍게 읽으세요. 그냥 가볍게. 그래서 대리권 남용은 비진이를 적용합니다. 유치 적용합니다. 그 정도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이란 말 보이잖아요. 공법행위는 적용돼야 안 돼요. 공법행위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공법은 적용이 안 돼서 만약에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으면, 원래 상할 수는 무효잖아요. 비진이가. 근데 공법행위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상할 수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유효가 되죠. 왜 유효입니까? 그랬더니 비진이에서 상할 수 무효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 무효를 뭐 한다? 적용하지 않아요. 적용하지 않아요. 상할 수 무효인데 이걸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공무원은
사직서를 제출했고 상대방이 사직할 의사가 없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적용이 안 되니까 유효입니다. 유효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유효가 된다. 이 정도. 자, 통정허위 표시에 무효를 대항할 수 있는 제3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의로 추정이 되고 무효를 주장한 사람이 입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은 참 구닥다리 문제 형태 같아요. 아무리 이게 작년에 32 이렇게 나오고 그러지만, 요게 어떤 거냐면, 요런 거 아닌가,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잠깐 해볼까, 이거? 아니, 너무 늦어지니까 요거 해보게.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하고, 을하고 둘이, 자, 통정을 해가지고 요 집을 이렇게 등기를 갖다 놨어요. 그러면 이 등기는 당연히 뭐가 돼요? 무효가 되거든요. 통정이니까, 갑과 을 간의 계약은 통정이니까 무효가 되는 건 당연해요. 당연한데, 이 친구가 팔아먹은 거야. 요 병한테. 근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제3자가 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비통착사강 선의 제3자는 보호가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 지금. 그죠? 문제가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요게 뭐예요? 1번. 선의로 뭐가 된다는 거야? 추정이 됩니다. 그럼 선의로 추정되니까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한 사람, 누구예요? 무효 주장한 사람이 갑이거든요. 갑이 요렇게 입증을 해가지고, 너 악이잖아, 내놔. 그런다고, 내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3자는 무과실까지 요구된다, 안 된다? 무과실 요구되지 않습니다. 선의이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선의 3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요 세 가지가 엄청 중요해요. 이 세 가지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3자는 선의 추정, 무과실은 필요 없다. 선의면 된다. 선의 3자도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요 문제예요. 통정허위 표시에서 제3자에 해당됩니까?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걸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후추, 그 다음에 상, 회, 후추 있죠? 우리 추어탕에 넣어 먹는 거. 후추상의 일손이 뭐다? 무익합니다. 무익합니다. 이렇게 오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보호가 돼야 안 돼요?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후순위 제한물권자, 그 다음에 추심, 상속인, 본인, 요건 회사, 일반 채권자, 손해배상, 채무자, 수익자는 보호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 정도는 애와 두셔야 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전부 다 뭘로 간다는 거야? 보호하는 걸로 적용을 하세요. 이걸 아니면 요 후추상에 일손이 무익하다,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여기 상속인, 채무자, 일반 채권자, 수익자, 후순위, 추심 하고 나오면 전부 다 보호를 하지 마시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이건 한 번 정도는 꼭 정리하고 가세요. 후추상의 일손 무익입니다. 자, 파산관제는 보호를 받죠. 파산관제는 모두 보호를 받는다. 다만 여기서 선이냐, 그 다음에 악이의 요 기준점을 누구로 잡을까요? 라고 할 때, 요 누구예요? 채권자예요. 파산 채권자를 기준에서 잡겠습니다. 여긴 파산 관제인, 여긴 파산 채권자를 가지고 선악을 따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요게 예전에 어려운 문제였었어요. 근데 요즘은 약간 좀 하락되어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갑다 하고 읽고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건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뜬금없이 33회 때 나온 건데, 통정이라는 의미가 뭐죠? 통정이? 둘이 짜고 했습니다. 합의했습니다. 양해했습니다. 요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 통정은 둘이 짜야 된단 말이에요. 둘이 짜야 된다고. 근데 여기 보니까 합의가 있어야 성립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33회 때 작년에 문제가 나올 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통정의 표시가. 그럼 요건 X가 되죠. 알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요 합의가, 짜고 양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적용을 하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거 3자, 요 3자. 이건 선의로 추정을 받습니다. 무과실 요구되지 않아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대리행위 하잖아. 아까 항상 이야기하지만, 통정을 했어. 누가요? 대리인이. 근데 본인은 전혀 몰랐다. 전혀,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얘는 뭐예요? 무효가 될 것이고요. 당연히 본인은 3자가 아닙니다. 본인은 3자가 될 수 없죠. 계약 당사자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요건 큰 의미 없고, 요거네요. 가장 양도가 뭐냐면 요거, 갑하고 을하고 통정을 했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통정을 했어요. 통정을 했는데, 요걸 뭐 넘겼나 봐요, 병한테. 이 사람이 근데 뭐예요? 악의로 양수한 병이네요. 그죠? 악의자란 말이야, 이 사람. 그럼 악의이면, 당연히 얘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왜 당연한 건데 왜 이걸 지문을 냈을까 생각해 보면 통정의피 이 가장행위가 103조에 해당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103조에 해당되면 불법 원인 급여가 돼서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여기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103조에 해당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해야 되는 거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런 형태로.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같은 문장이네요. 가장, 그 다음에 뭐예요? 선의로, 여기는 선입니다. 그죠? 그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가면 되죠. 가장 양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선의로 양수했네요. 선의 하고 들어왔죠. 선의로 들어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선의 제3자는 보호가 돼야 안 돼요? 보호가 되는데 이 선의 3자가 갑과 을 간의 무효 주장을 인용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의 3자이더라도 선의 3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선의 3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이거 아까 요거 이제 형태가 문제가 나왔던 거고, 아까 요 파산관제 나오죠? 파산관제는 보호되는 3자입니다. 근데 아까 선의 악의는 누가 기준이라고 했어요? 요 파산 채권자. 요 채권자 중 일부라도 선의이면 얘는 보호가 돼요. 만약에 파산 채권자가 모두 악이라고 할까요? 모두 악이 그러면 보호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기 일부잖아. 일부가 선이면 보호를 받고 모두가 악이면 보호를 받지 않아요. 파산관제에는 보호되는 3자입니다. 알겠죠? 보호되는 3자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요것도 통정이니까 보호되죠? 요 무과실 보호되죠? 그럼 뭐예요? 과실이 없다. 이거, 아니, 선이니까. 그럼 당연히 뭐예요? 갑은 을이란 사람에게 요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는 있죠. 그러면 갑과 을이란 사람이 통정을 했어요. 그죠? 요건 103조 위반 아닙니다. 그럼 얘는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있다. 요게 부당이득이에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는 채권자 취소권도 되고요. 같이 써놓읍시다. 채권자 대의권도 당연히 됩니다. 이렇게요.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4번하고 45번까지 하고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게 지금 은닉행위거든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요 부분이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갑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요 을, 자, 아들한테 증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요걸 은닉하고 뭘 하냐면 요렇게 감싸가지고 매매를 한 거야, 매매. 그럼 요게 지금 은닉행위잖아요. 그럼 매매는 뭐가 돼요? 유효가 되는 거고, 요 통정허위 매매는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증여로 을에게 등기가 넘어오든 그 다음에 매매로 등기가 넘어오든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이건 당연히 이건 유효입니다. 그럼 유효인데 이 친구가 이걸 팔아 넘겼단 말이에요. 병이라는 사람한테 넘겼어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등기를 가져왔는데 얘가 악의자예요. 악이라는 건 알고 산 거잖아. 알고. 그러면 자, 이 을이라는 아들은요. 증여로 넘어오나 매매로 넘어오나 실체관계에 부합돼요. 그럼 실체관계에 부합된다는 것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도 뭐예요? 소유권을 가진 자로부터 가져온 거거든요. 요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언폐물 법칙이다라고 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계 요 증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근데 매도했다. 그럼 증여계약은 뭐가 돼? 유효. 매매계약은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다만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되기 때문에 유효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쭉 내용이 같은 내용이거든요.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좀 했다가 좀 쉬었다 오시면 그 다음에 요 차고 부분 정리해서 나갈게요. 좀 쉬었다 오세요.